오늘 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런데도 뭐 하여튼 요새 세상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제 IMF 보고서가 14일인가요? 이게 네, 전망치가 전망치. 나왔죠. 네. 그때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1.2%로 네. 예상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실 IMF는 1.2%로 전망했지만 뭐 그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인가 어쨌든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보는 것도 많아요. 올해 내내. 그리고 중국 국내 IB들은 올해 성장률을 뭐 4% 뭐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반기에 뭐 보복성 소비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 뭐 효과적으로 잘 작동이 돼서 올해는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다. 적어도 뭐 4% 그렇게 보더라고요. 상해 교통대 같은 경우에도 뭐 4%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해외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1분기 지금 마이너스 6.8로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1분기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 영향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1월 중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급속하게 확산한 게 1월 21일부터 급속하게 확장해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가장 심각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국은 2월이 치명적이었고 3월에도 업무복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1분기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분기 데이터는 중국 자체 영향으로만 나온 안 좋은 데이터인데, 근데 또 3월부터는 예를 들면 2월 말부터 3월 한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2분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또 많이 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 수출의 주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20몇 프로씩 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지금 공장이 다 멈춰서고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수출을 영향받은 게 2분기 데이터로 나와요. 네. 그러면 2분기는 지금 1분기 6.8, 2분기는 포지티브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6.8보다 더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게 5% 이상이거든요. 네. 적어도 6%. 하여튼 제일 원하는 건 6%예요. 근데 아주 양보를 해도 5% 이상인데 그렇게 나오려면 대충 계산해봐도 3,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9%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평균이 돼야 1년 내내 뭐 5%, 6% 되는데, 근데 지금 몇 년째 중국 경제가 6%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째. 코로나 아니어도 경제가 6% 계속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올해 하반기에 9점 몇 프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 안 좋아지는 거는 그게 마이너스냐 포지티브냐의 문제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네. 네. 하지만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네. 지금 뭐 상당히 뭐 마이너스 성장률을 네.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뭐 모르죠. 뭐 봐야 알죠. 하긴 뭐 전망치니까. 네,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에서 1%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네. 그 비율이 높기 네.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발표된 데이터가 올해 1월, 2월 이렇게 그 취직한 인구가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언더리예요. 1130 몇만 명이에요. 취업이요? 네, 인구가. 근데 작년 동기 대비 2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동기 대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어 나오거든요. 네. 미국이 요 짧은 기간에. 근데 중국의 데이터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하죠. 근데 뭐 데이터의 진실성을 떠나서 결국 이러한 뭐 GDP 성장률 1%가 중국 취업 유발 개수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럼 1% 떨어진다는 건 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뭐 6% 이상이었는데 올해 뭐 예를 들면 2%다. 예를 들면 2%를 할 때 4%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업률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나라나 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상 뭐 실업률이 지금 몇 백만 명의 문제 원래는 아니거든요.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그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회의를 계속해요. 요즘에 비상시기니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게 지금 취업 안정화가 정말 이게 심각한 과제로 남았죠. 하지만 뭐 그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각각의 나라들이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국제 교류도 좀 네.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출, 뭐 한국도 그렇지만 네. 중국도 수출이 수출이 안 되고 수입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 이동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특히 여행, 관광 산업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한국 관광 산업이 되게 중요한 수입이거든요. 근데 관광 수입이 일단 거의 제로잖아요. 뭐 비행기가 안 나는데 관광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관광 수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하반기 막 9% 이렇게 일단 수치상으로는 네.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외부 네. 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네. 이 국내 네. 이 그 내수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네. 막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4월 9일에 국무원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발표를 했어요. 그게 제가 통역해드리면 여서시장 표현이래. 여서시장 시장화 개혁에 관한 의견 이렇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거기서 여서시장이란 건 뭐냐면 생산 요소를 말해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이게 우리가 공급경제학에서 봤을 때 생산의 4대 기본 요소거든요. 기술, 자본, 노동, 토지거든요. 근데 중국의 여서시장 시장화 개혁에 관한 의견에 하나 요소가 더 들어가요. 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의 시장화에 관한 뭐 어떤 정책 발표했고, 그 위에 기술은 주로 지재권 보호예요. 이번에 외상투자법 보호법이 나왔잖아요.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면서. 네. 그게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재권 보호가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 쪽에서 지재권 보호와 그 다음에 기술의 응용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자본시장 쪽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방이 자본. 그리고 토지와 노동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노동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역 간에 마음대로 이동을 못 해요. 호적 제도가 있어요. 한국처럼 내가 부산에 가 일하고 싶으면 부산에 가 일하고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거기다 주소만 옮기면 되잖아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저 시안에 있는 농촌에 시안시 그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시안시 주변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공이 내가 농사 짓기 싫어. 내 도시에 가서 일하겠어 하고 시안시로 올라왔어요. 근데 몸은 올 수 있어요. 이게 출근해서 월급은 받는데 호적이 없으면 병원, 학교,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그 권리가 없어요. 지역이 바뀌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녀가 있어요. 그럼 시안시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요. 걔가 그냥 학교 다닐 나이인데도 학교를 못 다니는 거니까 불량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호적제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9일의 회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대로 이동하게 하겠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호적제도를 폐지하겠다. 네. 그 사람들이 한국처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 살게 하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중국은 도시는 이제는 뭐 수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 개발할 거 거의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식을. 그렇죠. 그러면 도시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집을 사야 되겠죠. 그게 벌써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사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중국은 부동산 경제 경착륙이 중국 경제 경착륙인데 이게 벌써 죽어가는 부동산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노동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월급도 올라가는 걸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그럼 기업의 측면에서는 사람 찾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럼 벌써 노동 안정화, 비용 절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죽어가는 소비를 농촌에 있는 인구를 이동을 자유화시킴으로써 그 농촌을 통한 소비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요소 개혁인데 중국은 토지가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시 토지는 다 시장화가 됐어요. 한국처럼 뭐 아파트 가격이 막 몇십억씩 올라가고 이래요.
근데 그 밑에 토지는 국가 거예요. 땅은. 그래서 그래서 거주용은 아파트를 짓잖아요. 거주용은 정부하고 70년 임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내가 그 아파트 사용권이 있지, 그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는 국가에 속해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내가 한국에서 아파트 사면은 그 지분이 1/1000이라도 내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그게 국가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국가와 임대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나도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나가야 돼요. 나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하게 한다. 뭐 연장해준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70년이 왜냐면 이게 90년 말부터 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토지를 도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캐피탈 게인, 자본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만 받을 뿐 사람의 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월급 소득, 노동 소득. 그게 노동 소득이잖아요. 두 번째 자본 소득이 있거든요. 자본 소득은 투자로 인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근데 도시에 있는 인구들은 내 부동산을 지금 10억에 사는데 20억이 올랐으면 10억이라는 자본 소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국 도시는 토지 상승에 따른 캐피탈 게인을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벌었는데 농민공들은 못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농민공들은 농촌에는 그 토지는 집체 소유, 여기 말하면 향진 이런 집체 소유인데 그 경작권은 호적이 있는 농민 거예요. 근데 농민이 농사 짓기 싫어서 도시로 올라오면 그 토지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방치해 놨잖아요. 근데 그 경작권을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죠? 내가 농촌에 있는 농민공이에요. 난 시안시에 도시에 가 일할 거야 이러면 내 그 경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죠. 그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와서 월급을 벌지만 그 토지 가격이 막 상승이 되면 거기서 올라오는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또 자본소득도 벌으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면 농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중국이 또 소비 능력이 높아지니까 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거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를 일원화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이건 도시 토지다. 이건 농촌 토지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말이 뭐냐면 어제는 토지가 기업들이 생산을 하려면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공장을 짓고 설비를 그렇지. 놓으려면. 그러니까 중국은 농촌이 광대한데 그 농촌 토지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토지 비용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농촌 토지도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 요소가 싸지는 거죠. 토지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 비용에서 아까 노동 비용하고 토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요소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본가들은 농촌에 가서 그 농촌에 있는 모든 그 농민들의 경작권을 한 번에 다 인수해 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처럼 기계를 사다가 옛날에 농민들이 손으로 농사를 했는데 어떤 사모펀드가 농촌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이 있는 경작권을 전체를 다 사버리면 기계를 사다가 왕창 기계 생산해버리면 그 농산품이 단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중국 농촌도 이제는 자본과 생산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코로나 트리거로 생긴 경제 위기를 내수 성장으로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 그 내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광범위한 농촌을 갖다가 생산 요소로 공급해서 비용을 떨어뜨리고 광범위한 농민들을 동원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 네. 뭐 이런 게 가장 근본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투자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식 시장도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없나요? 주식시장도 있죠. 그게 그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원래는 외국 기관들이 중국에다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QFII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QFII 그다음에 RQFII 위안화로 된 QFII 라이센스 이렇게 그러니까 후강통 뭐 성강통 이렇게 특정된 채널을 통해서만 결국 자격이 있는 애들만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규모인데 이번에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외국계 증권사가 들어가서 100% 내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뭐 삼성증권이나 한국의 뭐 미래에셋대우나 들어가서 100% 내 증권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계가 들어가서 증권사 하는 목적이 뭐네요? 증권사 하는 업무가 투자은행 업무잖아요.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중개 업무. 여기서처럼 내가 우리 대표님이 뭐 주식 매매하려면 증권사가 계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계좌 개설, 중개, 주식 투자 중개 업무, 채권도 중개 업무. 그리고 인수합병 할 수가 있잖아요. 한중간의 기업 인수합병. 이게 다 투자은행 업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려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뭐 라이센스 주는 애들만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를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외국 애들 들어오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달러가 경상수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자본수지 흑자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외국계가 자본시장에 들어와 투자해. 이래서 지금 이제는 원래 중국 채권시장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도 안 됐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오전 5%까지 왔어요. 채권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외국계 수요까지 오니까 중국이 또 MSCI 지수에 또 편입이 되고, 그렇죠. 채권도 지금 중국 글로벌 채권 지수에 지금 막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중국 시장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위안화 채권에. 그리고 주식도.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또 수요 확대로 이어지니까 주식이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중국은 덜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떨어졌어요. 이유는? 그게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또, 외국에서? 예, 또 중국 정부도 국가대표팀, 보험사, 은행 통해서 국가대표 들어가서 또 증시를 받쳐준 부분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2018년에 50% 넘게 폭락했거든요. 작년에 좀 20-30% 회복했다가 올해 연초에 떨어지다가 또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 그냥 이번 코로나 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0에서 마이너스 그냥 0에서 왔다 갔다 0%.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네. 중국의 일반적인 그 기업들의 그 지분 대주주가 이제 중국 정부잖아요. 네. 뭐 60%, 50% 네, 이상 네, 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세가 그렇게 좀 올랐어도 네. 정부에서 이렇게 물량을 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풀면 또 이게 폭락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게 뭐냐면 중국식 전문 용어로는 비유통주의 유통화 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통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주식이 100개 있어요. 100개인데 거기 70개는 국유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비유통주라고 해요. 그게 나머지 40개만 시장에서 팔고 샀다 개인들이 주로 사고 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마다 비유통주 유통화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통주를 갖다가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유통화 개혁이라고 해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동안 팔게 못해요. 유통화 개혁을 한 이후로. 공시만 딱 내놓고. 네. 그게 전문 용어로 매각 제한주라고 해요. 매각, 중국어로 센쇼구, 매각 제한주라고 1년 동안 못 팔게 해요. 1년 후부터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볼 때 올해 1월에 올해 2020년 열면 주식 어떻게 될 거냐를 볼 때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올해 유통주가 얼마 풀릴 것이냐, 이 시장에 얼마 나올 것이냐.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전에 이 주식에 그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그거를 팔겠다라는 공지를 내놨는지 네.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한 기업들의 그런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일반 민간 기업들 이런 쪽에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민간 기업도 좋은 기업들은 국가에서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알리바바나 이런 텐센트나 이런 건 다 국가 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대주주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대부분 기업은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이 없고요. 특히 성공한 기업들, 특히 세계적으로 내놓는 기업들이 중국 정부하고 관계없이는 절대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국경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국경이라는 표현은 국가가 경영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 표현이 이제 쓰면 안 되고 이름이 국요. 국가가
대주주라는 건 소유,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국유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건 우리가 모든 중국 주식에 그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일단 뭐 우리가 많이 알건 모르건 네. 일단은 그 지분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아주 중요하죠. 소유 지분 구조를 들어가 봐야 돼요.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게 중국이 좋은 게 중국 포털 사이트는 들어가면 그 코드 치잖아요. 주식 코드만 치면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집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를 얼마 했고 뭐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얼마 팔았고. 그래서 그 소유 구조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주 매각 제한주가 얼마 있는지. 매각 제한주라고는 1년 이내 못 파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풀리는지 이거 시점 다 확인해야 돼요. 네.